내가 고3 40명 조금 넘게 수업하거든요, 여기서. 이 학원에서는. 근데 내가 3시간, 거기도 3시간 수업인데 3시간 동안 수업을 다 못한 거야. 그래서 한 30분 정도 더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계속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 30분은 제가 영상으로 추가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지. 그래서 자, 다 듣고 오셨죠? 하고 이제 수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해서 유튜브 그 영상 그 조회수를 봤거든요. 예, 4가 찍혀 있더라고요. 40명 중 한 학생이고 모두 다 꼭 보고 오라고 했는데 4가 찍혀 있다는 거는 예, 죽여야죠. 38분인가 영상을 추가로 찍어갖고 이제 올렸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12분은 혼자 게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게 하나비라는 칼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비가 바로 조상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미친놈이에요. 아, 문제 푸셨죠? 17쪽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17쪽의 답은 4번 무난하게 나올 텐데 질문 받아도 될까요? 그래? 아, 그만 괴롭혀야지. 나연아, 3번은 왜 답이 아니니? 우러금 슬피우러 심정 맞지 않아요? 마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정서의 주체를 찾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임의 심정이 아니라 화자의 심정이라고 해줘야죠. 화자와 대상 구분하는 거 아주 필수적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임하고 뭘 만나요? 뜬금없이. 잠깐만. 선지 4번 아까 대놓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매화의 뿌리, 가지를 활용해서 한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형상이 뭐예요? 형상. 감각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한은 추상이었죠. 근데 매화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 만든 거야? 형상으로 만든 거죠. 추상을. 그러니까 형상화란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됐어요. 16번의 답은 뭐야 이거? 답 2번입니다. 아까 내가 좀 티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 붉은 마음이 바위로 형상화했다. 아니요. 아이, 지웠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바위는 시련을 설명하는 상황 중 일부를 차지하지 지금 믿음과 대응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대응하는 말은 바로 끈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하나는 더 해야 되는, 우리 2개 남았는데, 자, 하나까지 더 하고 가야 되거든요. 소설을 하고 갈 거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행히, 우리,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양귀비의 한계령이 우리를 구원해주러 왔습니다. 자, 양귀비 씨의 소설이 실려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박완서 소설 봤던가? 이 양귀비 씨도 이따 읽어보면 알 텐데요. 굉장히 편안하게 읽힐 겁니다.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아줌마라고 하면 좀 그러냐? 할머니고요. 아니, 더 그렇구나. 작가님이시고요. 예, 편안하게 읽혀요. 이분 글. 그리고 이 양귀비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낯설지만 이 작품 얘기하면 바로 할 거예요. 양귀비가 쓴 가장 대표적인 연작 소설 바로 원미동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쓴 거거든요. 사람 작가 이름이에요. 내가 알기로 살아계셔. 나 뭐라고 했냐? 양귀비는 꽃의 이름이고 마약이고요. 양귀자를 지금 내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물어봤구나. 미안합니다. 양귀비는 너 옛날 사람이라 했나 네가? 뭐 기생까지는 아니고 그 옛날 그 중국 황제의 애첩이었죠. 미안합니다 양기자씨. 쏘리. 돌아와서 양귀비의 소설이 아니라 양기자의 가장 유명한 소설 원미동 사람들에 가면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그게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중등 필득 독서인이지. 어쨌든 뭐 어려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 현대소설에서 뭐 읽기로 했어요? 심리. 인물의 심리 읽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이거 인물 한 사람밖에 등장 안 합니다. 뭐 사실상 2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마음, 심리를 읽어주면 되는데 이 주인공의 심리가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아, 나는 밥을 먹고 싶어서 밥을 먹기 싫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 뭔가 모순되는 마음이 왜 유발된 건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제대로 읽은 겁니다. 거기 부분만 돌파하시면 읽을 수 있어요. 세 문제 있습니다. 시간 많이 못 들으니까 내가 5분 30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분 30초 재드릴게요.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서술자가 몇 인칭이죠? 소설에만 나오는 존재입니다. 이 서술자는 아주 독특하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인칭이자 3인칭. 이 얘기는 안 할게. 내가 이거 연주 짬밥이 있는데 이걸 중학교 애들이 하는 거지.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해볼까. 이거는 등장하는 인물이 서술자면 1인칭이라는 거 다 할 거고, 이게 아니면 등장인물이 아니면 3인칭이라는 거 다 할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인칭이면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될까 간접 제시될까 그거예요. 아유 김나연 졸려. 자 다시 1인칭 서술자면 이 1인칭인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돼 간접 제시돼. 직접 제시돼요. 자기 얘기로 하는 거니까 내면이 직접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 더 사건을 서술자가 설명해 주는데 1인칭이라면 객관적으로 전달할까요? 불가능하죠. 주관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아까 구체 추상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 약간 뭘로 가는 거야? 주관적으로. 두 개 같은 말인 거 했었죠? 직접 제시됩니다. 근데 3인칭은 갈리잖아요. 관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지적 작가. 이거 저번에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찰이 뭡니까? 이제 구체 추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 감각한 정보밖에 전달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관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관찰자예요. 다만 전지, 모든 걸 알고 있다. 객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주관, 즉 인물의 심리까지 알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이 인물 심리를 바로 알려주게 되죠. 뭐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요. 17번의 답이 1번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불만했나요? 참, 이 인물의 주인공의 심리는 왜 그랬을까요? 자, 은자였던가? 은자 맞네요. 은자를 기다리기도 하는데 은자를 만나러 가고 싶진 않대요. 그 심리는 뭐였을까? 자, 여기에 힌트가 있었네요. 19쪽 잠깐만 와볼래요? 두 줄만 볼게. 19쪽에 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19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온전히 남아있었다. 내가 세부청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자가 마지막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마지막 단서였던 거예요. 하여간 현재 밤무대 가수가 돼서 변해버린 은자를 본다면 더 이상 내가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고향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지는 거니까 보기 싫은 그런 얘기였던 거죠. 이 얘기가 이해가 된다면 18번의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가볼래요? 은자는 현재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려 해요. 자기가 노래하는 거 보러 오래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올까?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와요? 은자밖에 옛 기억을 더듬어 볼 예가 남아있지 않아서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한 거예요. 다 보면 보이게 될 겁니다. 19번은요. 보기가 나왔죠. 보기는 관점입니다. 관점.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 출제자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순응해야 되고요. 비록 우리가 반어를 아이러니라고 배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보기에서는 다른 거래요. 그리고 아이러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바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볼게요. 보기의 두 번째 줄.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여기서부터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 이게 아이러니랍니다. 대립적 의미가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해야 돼요. 이거 마치 옛날에 한 비문학 지문 그거 생각나지 않나요? 뭐 떠올라요? 베타 상태 공존 양자 역학 LP 논리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만 신났구나. 재밌지 않니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거 했었어. 나중에 합시다. 답 2번입니다. 답은 좀 허탈하게 나와요. 왜냐면요. 탐구하고 사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 있으면요. 19쪽에 중략 위에 두 줄 위로 올라오시면 써 있어요. 중략 위로 두 칸 올라오시면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탐구 사색이 아니라고 정의했는데 탐구 사색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본문 내용이 틀려버리죠. 좀 답은 허무하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였고 우리 한 지문 남았네요. 물론 선택도 오늘 할 거예요. 남은 시간 보니까.
자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10분 전에 끝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어서 독서 지문 할 테니까 영상 계속 찍어 놓고 있거든? 요거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16분부터 보면 돼요. 마지막 영상. 가볼게. 오늘 아까 약속한 대로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일찍 끝나지 않겠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 원래 이쯤이면 끝나야 되잖아. 집에 가야 되잖아. 네. 어림없죠? 평일에 클리닉 어때요? 내가 지금 나름 애를 써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 평일 클리닉 지금 다 해보셨잖아. 지금 다 해봤네. 뭐 하는지 지금 눈치 깠죠?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들로 나오는 다른 사설 기출들이야. 이투스 기출들이야. 그게 사설 모의고사들이야. 거기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독서 지문들은 주제가 겹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확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 그때 좀 한다 싶으신 분들은 뭐도 좀 풀어봤었죠. 고난도도 도전해봤었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고, 다다음 주 주말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 좀 바뀌어요. 클리닉 내용이. 수업 시간에 내신 이제 수업을 나갈 거잖아. 그거에 맞춘 클리닉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갑니다. 내신 범위에 맞는 문제가 들어갈 건데, 이거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의견이 좀 갈려. 내신 때는 몇 문제를 줄 것이냐. 참 이번 클리닉 때 문제 수는 나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도까지 하고 가고 선택해서. 근데 내신은 지금 어떻게 하냐고 얘기가 다르는데, 자, 두 파가 있어요. 국어쌤이 4명이거든. 오수병도 껴주면 5명인데, 한 파는 많이 주자. 80개 주자, 그냥. 50개에서 80개 정도 줘서 그냥 다 풀고 못하면 그냥 조지고 가자. 요거 너무 가혹하다. 30개 정도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게끔 하고 기분 좋게 보내주자. 대신 주간 과제를 또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두 번째 거? 그날 30개 정도만 하는 거. 장준호 씨 너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좋은 걸로 절충한 주간 과제도 잔뜩 80문제도 하고, 이게 제일 베스트 거긴 해요. 참고로 80문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또 시작하게 되면 설명해 줄 건데, 한 40문제, 50문제? 아니면 45문제로 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그냥 완성해서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지나게. 그래서 그날 그 주에 배운 내신 시험 범위로 가상의 모의고사를 한번 와서 풀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45문제라고 하면 부담이 덜하지 않아? 전혀 상관없구나. 그냥 45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45문제, 모의고사 45문제가 아니잖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반 안 걸려요. 내가 봤을 때는 빨리 하는 분은 40분, 50분이면 풀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고난도를 추가로 또 준비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참고로 그 고난도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외부 작품과 내신 작품이 결합된, 아무래도 이번에 문학들이잖아 다들. 외부 작품과 그 문학이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로 고난도를 준비. 내신하고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좋은 이런 것들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도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거 매 시간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8시 반 바쁘세요? 6시 반은 조금 많죠, 사람이. 8시 반 와보신 분 있죠? 누구지? 8시 반 타임에 오신 분. 어때? 내가 없을 때 목요일날. 다음 주는 다시 화요일로 오는 거지? 나랑 해, 이제. 8시 반이야? 아주 좋아요. 빨리 본받으세요, 여러분들. 6시 반이라니. 그 시간은 저녁 먹고 유튜브 보고 가족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8시쯤에 슬슬 출발해서, 아니면 학원차를 이용해서 8시 반에 등원을 한다면 좀 더 쾌적하게 아니다. 하고 싶은 시간에 하세요. 특히 금요일 6시 반에 와보신 분 있으세요? 어때요? 나 울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15명을 내가 한꺼번에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른 날은 다른 화수 6시 반에 오신 분은 해석쌤이나 한솔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해서 좀 더 한데 금요일은 나밖에 없어갖고 금요일 6시 반은 진짜 지옥 오브 지옥입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8시 반 정말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아 그래? 8시 반으로? 매화 같았어요. 중꺾마였어요. 꺾이지 않아요. 자 이제 독서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내가 클리닉 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8시 반일 때는 좀 얘기도 이것저것 이제 따로따로 좀 하는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두르고야. 예주야. 예주가 선생님 맨날 과학, 기술, 경제 아우 지긋지긋해요. 인문도 해요. 인문지문. 철학지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문지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인문지문?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과학, 기술, 경제 이거 위주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맨날 틀리니까. 인문지문은 그럼 잘 안 틀리나요? 네. 정답률이 말해줍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말해줘요.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40, 50%대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제지문은 쉬우면 60%, 어려우면 20%. 그것도 이제 조금 나락 같은 이제 지옥 같은 난도인데 인문지문은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60, 70%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편한 영역을 합니다. 물론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훈련이 안 돼서 그렇고요. 다른 지문에 비해 훨씬 부담이 덜한 건 맞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구조가 극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인문지문의 대표적인 유형 9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철학지문입니다. 철학에 대한 인문지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무조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수능, 모의고사 어디든 무조건 하나가 바로 이 인문지문으로 구성돼요. 그럼 아주 중요한 건데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잘 안 틀려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철학에 대한 얘기 이제 인문지문이니까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철이 뭘까? 철. 이거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다만 이 생각이라는 게 끝나고 저녁에 뭐 먹을지 생각해 봐야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생각, 즉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관념을 철이라고 합니다. 약간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느낌은 받으셨을 겁니다. 이 철이 중요할까요? 철학?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학문보다 저 미개한 과학기술 따위보다 훨씬 더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 바로 이 철학이에요. 물론 난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공부한 법이라는 것도 국어도 철학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우리 다음 주 인문지문은 아마 동물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이구나. 미안하다. 오늘인데. 자, 동물복지. 동물로 실험하는 이런 실험동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제가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철학적 문제들은요, 항상 논제가 먼저 제시돼요. 근데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철이 왜 인간이랑 관계가 있는 얘기냐면 시간을 잠깐만 3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저 유치원 때로 돌아갈게요.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단다. 예, 6살이면 보리수나무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군요. 잠깐 돌아갈게요. 불교 유치원이었어요. 자, 그 시대 때 제가 아니 동물이 아파하잖아요. 동물이 너무 불쌍해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이놈이 돌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동물의 감정이 있다고? 동물이 고통받는 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너 배가 부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까지? 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동물을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습니다. 벌금 내야 되고요. 감옥 가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정확히 말하면 철이 바뀌었어요. 동물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30년 전은 좀 그런가? 100년 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923년이군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만 18세가 되는 거 아세요? 님들 내년에?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생일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투표권이 생겨요, 여러분들한테. 김나연 씨. 100년 전에
저 이제 만 18세예요. 이제 제가 투표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 애미나이 돌았나?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어디 여자가 투표를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아, 지금 그런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죠. 네, 불과 100년 사이에 철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철은 정말 많은 사회, 문화 양상을 바꾸게 된다고요. 아까 이 논제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더 우월한 우리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학문이기도 한다는 얘기로 철학 얘기는 됐고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극도로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제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논제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제랑 달라요. 과학기술 경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얘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양자역학의 회로 정해져 있어요. 심혈관 순환 경로 정해져 있어요. 값이 있고 답이 있어요. 경제 원칙 있어요. 근데 동물 실험을 중지해야 된다. 중지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답이 있나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나요?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라는 게 등장하고 입장이 하나만 나올 리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그거는 편파적인 지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는 논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등장하는데 대충 이런 말로 나옵니다. 물론 사람 이름이 직접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무슨 론, 무슨 주의, 뭐 무슨 학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재밌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학자, 무슨 주의자, 무슨 론자라고 읽으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각각의 존재들의 입장을 확인하시고 뭐 읽으면 될까요? 바로 이거의 차이를 읽으시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 논제가 펼쳐지는 인문지문의 구조, 모든 지문을 관통하는 기본 틀이에요. 심플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과학기술에 비하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60, 70%예요. 다만 처음 하는 날인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갖고 올 리가 없죠. 매운맛을 좀 보셔야 되잖아. 살짝 매콤한 거, 좀 비튼 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1문단만 읽어보세요. 이 2016년 수능 기출은 아주 멋진 지문입니다. 왜냐면 인문지문이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 인문지문에 구성하는 게 두 개예요. 철학, 방금 말한 거. 두 번째, 논리학이 인문에서 나와요. 보통은 80% 확률로 이게 나오고요. 20% 확률로 이게 나오는데 이거 저랑 한번 맛 봤었어요. 기억나세요? LP 논리학. LP 논리학. 뭐가 참이면 뭐는 거짓이다. 그거요. 그 논리학이 여기 인문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젠장 논리학이라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지문은요. 일문학에서 눈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놨어요. 아주 멋진 지문이에요. 유비논증이라는 논리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 유비논증 논리를 이해하는데 뭘 써야 되냐? 바로 철학, 논제. 동물 실험에 대한 논제를 이용하여 이 논증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게 껴버리면 이제 난도가 달라져요. 이제 정답률 아까 60% 확보됐다 했잖아요. 20%는 뚝 떨어집니다. 예, 이거 정답률 49%입니다. 뚝 떨어져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자, 미션은 이겁니다. 단순히 논제에서, 자, 이건 해야 돼. 논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장을 확인해서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사용된 논리가 어떤 논리학을 썼는지. 자, 오픈했죠? 유비논증이라는 논리학이 있어요. 이 논리학이 이 사람들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것도 함께 보셔야 답이 보입니다.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이제 도전할 시간을 좀 드려볼 텐데 5문제인데요. 내가 미리 말할게. 여러분들은 23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풀다가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고 풀면 혹시 모릅니다.
풀 수도 있을런지. 자, 지금 제가 모든 반을 다 돌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고2반으로 온 건데 정답률이 대략 30%밖에 안 됐었어요. 10명 중에 2명 정도 맞추더라고요. 자, 본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시간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뭘 또 뭐 이런 척 하고 있어 이 새끼야. 웃기지 마. 네가 3, 4번 중에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 봤는데 이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그래. 아유, 믿어 의심치 않았어. 잘했어. 역시 서준영이야. 자, 뭐 저희 아름고 에이스입니다. 서준영 씨라고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요. 뭐랄까 과제를 좀 안 해서 그렇지. 아, 어휘는 자주 틀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가봅시다. 아, 이 질문 되게 매력적인 질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입장 안에 이 유비 논증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봐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아,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어떻게 이런 글을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쓴 걸까? 얼마나 똑똑한 존재가 쓴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볼게요. 논제는 입장을 말하는 사람은 너무 단순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먼저 나왔고요.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 먼저 나왔고요. 동물 실험하자. 동물 실험하지 말자. 반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입장은 너무 단순했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각각 유비 논증을 사용하는 걸 봅시다. 자, 2문단 보시면요. 3문단 보시면요. 뭐래요? 네, 유사성이 있대요. 유비 논증이 적용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실험 동물이 충분히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사 비교 논증으로서 이게 뭐야? 유추야, 유추. 유비 논증 적용한 유추가 적용된다고 해서 찬성한다. 동물이 나오는 반응을 인간한테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찬성한다. 그 얘기였어요. 자, 근데 이 반대 얘기를 볼래요? 반대는 좀 다릅니다. 라에 있습니다. 두 개 그어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두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라에 반대한 종합, 잠깐만. 자,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젠장. 자, 몰라. 잘 봐. 반대가 중요해요. 반대는 허탈하다. 반대는 자, 뭐라고 할까요? 유사성이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없대요. 이유는 이거는 기능적으로는 유사할지 몰라도 실제 작동하는, 자, 이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있는 거 찾으셨나요? 인과적 메커니즘은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있는데 왜 같다고 하는 거야? 인간과 동물은 메커니즘이 달라. 원인과 결과적 그 관계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 자, 그럼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요? 유비논증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러고 끝나면 무난한 사실 그냥 2학년 정도의 문제일 텐데 이게 수능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둘째라고 써 있어요. 이번에는 미리 말하자면 유비 논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구조예요. 이 안의 내용을 봐야 돼요. 뭐가 유비 논증이 적용되냐? 바로 인간과 실험동물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유사하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유비 논증을 적용한다면 역시 동물에게도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였죠. 21번 문제가 동물도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유비 논증 적용하면 동물 실험하면 안 돼요가 이어지는데 이 논리 과정에서 깔려있는 밑바닥 전제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21번 문제였습니다. 21번 은근히 많이 틀렸는데 지금 보니까 답은 5번이었습니다. 전제 찾기는요,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거든요. 자, 이 전제를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동물하고 인간 둘 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왜 반대해? 그게 뭐 어쩌라고? 뭔가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 이게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 동물 아파하지. 뭐 때리고 하면 아파하지. 근데 그게 왜 그걸 갖고 왜 동물 실험하면 안 된다는 거니? 라는 얘기. 예, 바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5번 볼까요?
인간과 동물 고통에 대해서만큼 모두 공평하게 안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심리와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반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5번 다 골라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20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이거는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왜? 뭐 한 거야? 반대하는 얘기가 유비 논증 범위를 넘어섰냐 하면 아니요. 오히려 철저하게 그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니까 5번 유비 논증을 벗어났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다 5번 나오게 되고요. 자, 22번 볼게. 아, 이거 너무 쉽다. 22번. 이게 니은이네. 얘가 기억이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너무 기능적 유사성만 본 거야. 인과적 메커니즘에 따르면 다른데 말이야. 그냥 너무 3번입니다. 뭐 할 거 있을까 싶네. 자, 오늘 메인 메뉴 23번 문제입니다. 준영아, 이제 물어보자. 왜 그게 답인지 물어봐야 돼서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하세요. 어떤 개가 실험 동물이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됐어요. 난 빠질게요. 아니, 됐어요. 그만해요. 왜냐면 지금 틀린 사람들이 다 먹으려는 줄 알아? 아까 네가 3, 4번에 똥같이 것처럼 3, 4, 5에서 자꾸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개가 즉 실험동물이라는 걸 잡아주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실험동물. 기억 니은디을 써야지. 근데 뭐 아까 보니까 누가 쉽다고 해갖고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네요. 실험동물. 유사성. 그리고 C 반응 결과. 내가 여기다 하나만 쓱 넣어볼게요. 인간이라는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최종적으로 누구의 결과를 알고 싶은 거야? 인간에게 나왔을 때 반응 결과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인간한테는 바로 실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물에게 해요. 그러면 동물이 반응 결과가 나오죠. 근데 동물과 인간이 유사성을 갖는다면 인간에게도 같은 반응 결과가 나올 거라고 유추하는 개념이죠.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떤 개가 A인가요? 님들아? 뭐야? 그래. 국어쌤이 가를 버리고 A를 채택하다니 이지. 어떤 개는 성격이 나와 있나요? 사납다고 나와 있나? 사납다 나와 있어요. 이게 나인가요? 다는 비슷하게 생긴이지?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썩어보니까 바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라는 어떤 개 지나가는 개. 이게 뭐예요? 이 위에서 뭡니까? 인간이지. 알려고 하는 얘지. 최종적으로 유추해서 알려고 하는 게 인간이야. 이 어떤 개는 사납다라는 결과가 이미 있죠. 자, 끝났죠. 어떤 개가 실험동물이고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거랑 연결하면 되고요. 비슷하게 생겼다. 이 개에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유사성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요거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요. 맞춘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3, 우리 준영이도 넣어줘야지. 3, 4, 5, 5명이나 맞췄군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 친구들이 좀 미친놈들이어서 그래요. 다른 반은 거의 못 맞췄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준영아 잘했어. 왜 눈을 외면해? 한 문제 남았나요? 24번은 1번 어휘는 파이팅. 자, 오늘은 깔끔하게 독서 2개와 문학 2개를 다 끝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이 남아있고 다행히 시간도 남아있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실려있는 문법은 한글 맞춤법을 넣었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니 한글 맞춤법은 1학년 내신 때만 나오고 3학년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여전히 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2학년 모의고사를 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화장만 하고 갈까요? 별 의견이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 지금 시간 착각했다. 엄청 많이 남았어, 지금 시간. 다 하고 가자. 아, 집에 빨리 가서 과제하려고 하는 거죠? 어우, 욕이 진짜, 진짜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이게. 내가 욕을 잘 안 하거든? 진짜 여기까지 나오네. 알았어. 그래. 그 갸륵한 뜻을. 그럼 여기서 하고, 야, 그럼 민준아! 뭘 집에 가서 해? 여기서 딱 시간까지 다 하고 하면 되겠네, 남은 시간. 그냥 다음에 집에서 해야 게 있어가지고. 그럼 과제하려고 일찍 가는 게 아니었네. 너무 팩폭을 하니까 미안합니다. 웃자고 한 말이었어. 미안해. 페이지 11쪽입니다. 오늘의 화법작문 문제예요. 참, 이 화법작문 문제 어디서 갖고 오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과제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모의고사 거를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마침 또 자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1학년 때 올림포스 국어를 부교재로 채택 안 했어요. 님들 학교가 또 우연찮게. 올림포스 국어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들어가는 주요 부교재라서 제가 알기로 다른 과목,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잘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어는 또 채택을 안 하셨더라고, 올림포스를. 예, 올림포스 화작 문제입니다. EBS에서 출간한 올림포스 국어라는 고등과정 부교재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갖고 왔어요. 학교 선생님이 안 썼으니 내가 써야지. 김태형 씨 왜 이렇게 왜 갑자기 우울해 보여요? 야, 나는 최대한 다채로운 자료를 준비해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이게 아까 내가 그 말투였어요. 딱 방금 말투. 준영이 잘했어요. 딱 그 말투였어. 10번부터 12번까지 풉니다. 왜냐면 13번은 안 풀어도 됩니다. 왜냐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10번부터 12번까지 하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낼까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세 문제를 풀는데 시간 많이 드릴 필요 없죠? 네, 4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봐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오늘 가도록 합시다. 자, 얼른 풀어보세요, 각자. 시간이 남았는데 할 게 없으면 과제 여기서 하고 가시면 제가 따로 좀 봐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과제를 하고서 제가 좀 봐줄 테니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면 잠깐 엄매를 마저 하고 가도 제가 따로 봐드린다 얘기입니다. 예, 화자까지 하시면 제가 일단 갈 자유는 드릴게요. 화자 푸는 거예요. 세 문제 다 풀었어? 미친놈 겁내 빠르구만. 틀리기만 해봐라. 굿. 잘하긴 한다. 굿. 엄매도 해볼까? 어려워 보이던데.
에이 뭐 다 배운 거야 뭐 어려워 이거 한글 맞추고 그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대 어법이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받을 테니까 다 풀었으면 저 불러주세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 화작 답을 칠판에다 써놓고 이제 종료할게요.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죠. 예, 요 세 개가 답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을까? 이거 첫 번째 거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워야지.